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21차시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에 따른 조선의 대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을 둘러싼 나라 여러 개가 있었죠? 명나라가 있고 위에 여진이 있었고 아래쪽에 일본이 있었고 그리고 저 멀리 동남아시아랑도 연결이 돼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 나라들에 대한 조선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 자, 조선의 외교 정책의 기본은 조선의 외교 정책의 기본은 뭐라고 부르느냐? 4대 교린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자, 4대. 요거는 섬길사자의 큰 대자죠. 큰 나라를 섬긴다. 조선 주변의 큰 나라 어디예요? 중국이죠. 즉 명나라에 대해서는 명에 대해서는 큰 나라로서 섬겨주고, 자, 교린 이웃림자예요. 이웃으로서 친하게 지낸다. 작은 나라를 대상으로 할 때는 교린 정책, 즉 큰 나라는 4대, 작은 나라는 교린. 어느 나라가 해당되겠어요? 위에 있는 여진족이라던가 남동쪽에 있는 일본이 해당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기본적인 조선의 외교 정책을 바탕으로 요 세 나라 혹은 민족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일단 명나라. 자, 명나라에 대해서는 4대 정책이죠. 4대 정책. 큰 나라로서 섬깁니다. 우리가 명나라한테 뭘 바친다 그래요? 조공을 바치죠. 그래서 명나라를 상대로는 조공을 바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명은 우리를 책봉합니다. 책봉. 책봉이 뭔 소리냐? 자, 조선이 명나라한테 조공을 바치고 저희 옆에 있는 조선이에요 라고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럼 명나라가 그래도 조선의 왕으로 내가 인정해줄게 하고 조선 왕의 직위를 인정해주는 것. 그걸 책봉이라 그래요. 관직을 주는 건데 뭐 명나라에 일개 관직을 주는 게 아니라 조선의 왕을 조선의 왕으로 인정해주는 것. 그래서 명과 조선의 관계는 뭐라고 부르느냐? 조공, 책봉 관계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뭔가 좋은 느낌이에요? 나쁜 느낌이에요? 좋은 느낌이에요. 당시 명이라고 하는 나라, 뭐 대부분의 중국이 그랬지만 중국은 자신을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을 이런 관계를 맺고 지내왔어요. 늘 항상 동아시아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뭐 식민지라던가 그런 개념과는 많이 다른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뭔가 편안한?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관계였느냐? 아니죠. 명나라와의 관계는 초기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자, 왜 불편했냐? 위화도 회군이라고 기억날 거예요. 고려 말에 이성계가 군대를 이끌고 그 최영을 비롯한 수뇌부의 명령에 따라서 명나라를 치러 가죠. 요동정벌을 하러. 물론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서 명나라를 안 칩니다. 큰 나라는 칠 수 없다라는 사하 불가소에 의해서. 근데 그 요동정벌하는 걸 다시 해요.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이성계와 정두전이 다시 요동정벌을 준비합니다. 그때 뭐 명나라한테 쫄아갖고 혹은 뭐 명나라한테 막 이렇게 비굴거리느라 안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상황상 안 했고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명나라를 치기 위한 요동을 정벌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실제로 실행에 옮기진 않았지만 그 사실을 명나라가 알고 네 우리 치려고 했었냐 해갖고 서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불편한 관계가 있었어요. 잠깐 동안. 근데 언제 다시 관계가 회복되느냐? 초기엔 불편했지만 태종 이후 불편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 명나라의 관계는 이렇고, 자, 여진과의 관계는 어떠냐? 자, 여진이란 나라는 아니고 여진족이죠. 여진족. 이쪽에 명나라가 이렇게 이거 써야겠다. 자, 명나라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살고 있는 애들이 여진족입니다. 여진족. 얘들이 나중에 만주족이 돼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진족, 만주족. 자, 요 여진족은 어떤 애들이었냐? 그냥 말 타고 기억나죠? 금나라? 고려 윤관한테 동북구성 뺏겼다가 막 제발 좀 봐주세요 했던 애들. 요 여진족이 여기 살고 있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 교린 정책. 이웃으로서 친하게 지냈다. 근데 항상 잘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때리기도 하고 다르고 얼레기도 하고. 그래서 여진족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합니다. 잘해주는 회유책,
그리고 잘못했을 때 혼내주는 강경책. 자, 회유책으로서는 어떻게 하느냐? 너네 먹고 살기 힘들고 농사도 잘 못 짓는데 우리 조선으로 들어와서 조선 사람, 자, 외국인이 국적을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귀하라고 하죠. 조선으로 귀하하라 그래요. 그리고 귀하까지 안 해도 들어오라 그래요. 귀순이라고 하죠. 귀순.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걸 귀순이라 그래요. 자, 귀순해라. 적극적으로 귀순을 장려합니다. 너네가 이쪽에서 괜히 우리한테 찝쩍찝쩍 시비 걸지 말고 조선 사람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땅도 주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잘해주겠다. 귀순도 장려하고 또 교역도 허용합니다. 너네가 잘하는 각종 뭐 동물 가죽 같은 거 갖고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서 먹을 걸로 바꿔줄게 라고 하는 교역도 허락해줘요. 절대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마가 아니라 문 열어주고 와서 우리랑 물물 교환해. 너네 필요한 거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내가 무역소라는 거 설치해 줄 테니까 무역소에서 교역도 허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 여진 입장에서 조선의 이러한 배려는 고마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고마움을 모르고 가끔씩 얘네가 쳐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무슨 책? 강경책.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감히 쳐들어와? 한번 맞자 하고서는 뒤지게 때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냐? 세종 때 요 위쪽 지역 두 군데의 여진을 다 쫓아내버리고 여기를 우리 땅으로 만들죠. 즉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요런 지도를 완성시킨 왕 누구? 세종. 여기다 설치한 걸 사군, 요쪽 두만강 쪽에 있는 걸 육진 해서 강경책으로 여진족을 쫓아내고 사군, 육진을 설치하게 됩니다. 요건 대표적인 강경책이죠. 무슨 왕? 세종대왕. 자, 여진과는 이런 관계였고, 자, 마지막으로 왜? 자,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쓸까요? 저기다 안 쓰고 여기다 쓴 건데 그냥 여러분들 밑으로 쓰면 돼요. 자, 왜라는 나라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자, 왜라는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교린 정책으로서 잘해주는 회유책과 채책지라는 강경책을 같이 합니다. 요 왜라는 애들은 요쪽에 살고 있는 일본 애들보다 요 바다에 있는 왜구를 말하는 거가 더 커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왜는 여기 일본 전체 사람이긴 한데 요 왜구에 대해서 시행한 정책이 더 많아요. 자, 무슨 소리냐? 강경책으로서 실시한 정책이 뭐냐면 쓰시마 정권입니다. 쓰시마 한국말로 대마도. 여기 있는 대마도, 요 대마도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일본 사람 해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왜구라고 부릅니다. 요 왜구들이 자꾸만 쳐들어오고 해안가를 괴롭히니까 강경책으로 역시 세종대왕이 이종무라고 하는 장수를 보내서 대마도를 정벌해버리죠. 나중에 일본 왜구들이 싹싹 빌어갖고 돌려주긴 합니다. 강경책. 자, 회유책은 뭐냐? 너네 왜구들 내가 미안하니까, 응? 너네 내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내가 뒤지게 때리기도 했는데, 너네 이렇게 쳐들어오지 말고, 해적질에서 약탈하지 말고, 내가 그때 때린 것도 미안하고 하니까 내가 몇 군데 항구 열어줄게. 여기 들어와도 니네가 잡은 물고기라든가, 좋은 물건 있으면 갖고 와. 우리 거랑 교환해줄게. 이게 비슷한 거죠. 무역 설치한 거랑. 회유책으로 뭘 하느냐? 세 개의 항구를 포구라고 하죠. 포구. 세 개의 포구를 개항 열어줍니다. 삼포 개항 혹은 개방이라고 써놓기도 해요. 삼포를 개방 열어줍니다. 여기 들어와서 물건 거래해. 그렇게 살자 하고 이렇게 회유책도 하기도 하고. 자, 이상으로 조선 주변에 있었던 나라 명, 여진, 왜에 대한 조선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관계를 조선이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들이 몇 가지 생겨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안 좋은 일이 뭐냐? 조선이 주변 나라에 대해서 4대 교린정책, 그 교린정책, 친근하게 이웃으로서 잘 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진과 왜와 조선 사이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자, 왜와 발생한 안 좋은 일 잘 알고 있죠? 임진,
외란이 발생합니다. 자, 그 임진왜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왜 여기서 말하는 왜는 아까 말했던 그런 뭐 쓰시마 정벌과 다른 진짜 일본 사람들 얘기예요. 외란에 대해서. 자, 일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분명히 우리가 잘해주고 잘했었는데 무슨 사건이 발생하느냐? 임진왜란 이전에 자, 삼포 기억나죠? 삼포를 열어줬다고 했잖아요. 와서 무역해라. 삼포의 일부분을 열어주고 딱 여기까지만 들어와서 장사해. 더 넘어오면 안 돼. 라고 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삼포만 열은 것 같고는 얘들이 불만인 거예요. 삼포 내에서도 더 깊숙이 가고 싶고 막 뭐가 불만이었는지 일본 놈들이 요 삼포에서 뭐를 일으킵니까? 폭동을 일으켜요. 그거를 삼포에서 외놈들이 난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삼포 외란이라고 부릅니다. 삼포 외란이 일어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을묘년에 일본 놈들이 또 뭐가 불만이라고 을묘년에 왜 일본 사람들이 변고를 일으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뭔가 난 같은 거예요. 을묘 외변이 일어납니다. 왜 명성황후가 죽은 걸 사변이라고 하죠? 을미사변 이런 식으로 뭔가 외변이 일어납니다. 을묘년에. 자, 요 두 사건이 일어나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비변사죠. 비변사라는 게 임시로 설치가 됩니다. 즉 비변사라는 것은 요 삼포회란이 중종 때고 요게 명종 때인데 중종 명종 때 삼포회란과 을묘외변이 일어나면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었던 관청이 비변사예요. 그 전에는 비변사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게 있었어요. 그냥 재상들만 모여있는. 근데 요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설치해서 요거에 대한 뭔가 어떻게 처리할까 논의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외난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막기 위한 군사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방비는 제대로 갖춰주지 못하게 돼요. 그냥 그것만 잠깐 진압하고 끝내고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전염병을 겪었는데 그 전염병을 간신히 잘 막아놓기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전염병이 일어날 거에 대비한 방비는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린 지난번에 뭐 메르스 겪고 난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지금 코로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때도 외란을 겪으면서 뭔가를 되게 깨닫고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절대 일어나지 못하도록 뭔가 군사적인 방어력을 마련해 놨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군사력은 키우지 못했다. 왜? 중종, 명종, 사화 한참 일어나고 막 할 때죠. 명종 다음에는 선조, 붕당 있을 때고 별로 군사력 키우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학문적 토론하고 정치적 세력 잡는데 혈안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라고 할 만한 큰 것도 없었고 조선의 역사상 이때까지. 자, 그런데 외란이 일어납니다. 언제예요? 1592년 외란이 일어났는데 1592네 라고 해서 1592년이죠. 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흔히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과 협상이 결렬되자 다시 쳐들어온 1597년에 정유재란을 합쳐서 임진왜란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임진왜란이라 하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합쳐서 그냥 임진왜란이라고 불러요. 총 몇 년이에요? 7년간 싸우죠. 그래서 7년 전쟁이라고도 불러요. 이거를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정유재란이 끝나는 게 1598년이니까 7년 싸웁니다. 자, 자세한 전개 과정을 다 이야기하고 싶지만 교과서가 많이 바뀌었어요. 뭐 옛날에 삼국시대, 고려, 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팍 축소되고 저 끝에 근현대사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전개 과정은 자세하게 하지 않고 그냥 이슈가 되는 사건과 배경 원인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자, 이거는 임진왜란 이제 기본 개념이고. 자, 배경. 배경이 어떤 거냐? 일본이란 나라가 통일이 돼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근데 일본이 싹 통일되니까 원래 일본이란 나라는 이렇게 생긴 나라가 요 안에 여러 개의 뭐 다이묘들, 성주라고 불리는 애들이 자신의 쇼구를 데리고서는 막 싸우고 있었던, 그냥 전체가 그냥 전쟁으로 물들어 있었던 전국 시대였습니다. 요 전국 시대를 누가 통일을 해요? 도요토미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라고 하죠. 얘가 통일을 해버립니다. 드디어 평화가 왔어. 일본이 좋아졌느냐? 평화가 온 건 좋은데 당시 일본에 있었던 다이묘 밑에 있었던 수많은 칼들 애들, 사무라이들이 실업자가 돼버렸네. 걔들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칼질밖에 없는데. 그래갖고 각지에 있었던 무사 계급, 사무라이 계급들의 불만도 심하고 막 여기저기서 막 몸이 근질근질거리는, 즉 통일은 했는데 아직까지 내부적인 불안 요소들을 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제거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불안 요소들이, 불만 사항들이 나에게 향하지 않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향하지 않게 어디로 돌리는 겁니까? 조선으로. 야, 우리가 일본에서 마무리할 수 있겠냐? 우리는 조선을 거쳐 명나라 대륙까지 나가자 하고 와 끌고 갑니다. 그러면은 싸움 못해 근질근질했던 요 무사들이 어디다가 자신의 화를 풀어요? 여기다가 풀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한 이유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어렵나? 알아듣죠? 통일된 일본 내에서 일본 사람들의 불만을 외부로 표출시키기 위해서 조선을 쳐들어온 겁니다. 자, 배경은 일본의 전국시대 통일, 일본이 전국시대를 통일한 게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에요. 자, 그래서 얘들이 드디어 쳐들어옵니다. 전국시대를 통일한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오는데 모든 전쟁에는 반드시 쳐들어오는 이유가 필요하죠. 명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정명, 가도. 명나라를 정벌하려고 하니 길도자, 길을 빌릴 가짜입니다. 길을 빌려달라. 뭔 소리야? 여기 조선 있고 여기 명나라 있으면은 여기 일본이 야 우린 니네 안 쳐. 우린 여기 딱 길만 이용해서 명나라 칠 거야. 그러니 길 좀 빌려줘. 말이야 방구야. 당연히 안 빌려주죠. 길 좀 빌려달라는데 니들이 감히 안 빌려줘? 그럼 쳐들어가야지 하고 요 정명가도가 명분입니다. 얘들이 여기 온 건 우리를 치겠다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실제는 우리를 친 거고. 무슨 뜻? 명을 치기 위해 길을 빌려달라라고 하는 명분으로 조선을 쳐들어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이겼죠? 이겼습니다. 1598년에 일본이 나 패배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순신한테 노량해전에서 뭐 대부분 바닷속에 빠져 죽고 가죠. 자,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겼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전투들, 시험에 나올 만한 전투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만 한번 적어볼게요. 다양한 전투들, 주요 사건이라고 표현하죠. 주요 사건. 주요 사건이 뭐가 있는가? 자, 여러 개로 나눠보면 수군과 육군과 공군 없죠? 육군에 속해 있긴 하지만 자, 의병으로 나눠서 봅시다. 자, 수군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순신이 떠오르죠. 자, 이순신의 수많은 싸움들, 뭐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노량 대첩, 뭐 옥포해전, 뭐 사천포해전, 뭐 등등 노량해전,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투들이 있어요. 이순신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죠. 한 번도 진 적 없어요. 무패 장군입니다. 자, 수군하면 이순신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래도 평택 사람이니까 누구도 하나 더? 자, 원균 장군 같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싸운 사람들이죠. 뭐 그 외에 뭐 이역기 등등 뭐 배설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요 사람만 주로 기억을 하죠.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자, 육군은 누가 있느냐? 자, 권율. 이 사람이 육군 총사령관 겸 국방부 장관. 이순신보다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행주대첩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김시민이라고 하는, 자, 시민 김씨죠. 자, 김시민의
진주대첩,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우리가 막 이렇게 위험에 처하자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뭐 서울이 막 20일 만에 함락되니까 도와주겠다고 명나라가 원군을 보내줍니다. 조명 연합군이 열심히 활약을 합니다. 자, 의병은 누가 활약하느냐? 의병은 뭐 곽재우라던가 홍위 장군이라고 하죠. 빨간 옷 입고 다녀서 곽재우라던가 뭐 조헌이라던가 등등등등. 자, 요 내용은 교과서 몇 페이지? 65페이지 지도에 보면, 자, 65페이지 지도에 보면 요 사람들의 전투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전투를 다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슬쩍 한번 보면 됩니다. 아, 이런 전투에서 우리가 이겨서 결국은 승리했구나 라고. 자, 승리를 했지만, 자, 이거는 외란이고 여기는 외란 전이고, 여기는 여기서 말하는 외란 임진왜란. 자, 임진왜란 전, 그리고 외란 후의 상황을 보면,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결과. 자, 결과 어떻게 되느냐? 외란 이후, 자, 세 나라가 엮여 있습니다. 어디? 일본, 조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러 온 명,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이쪽에 있는 여진. 요 여진까지 네 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임진왜란으로 살펴보면, 일단 명나라부터. 자, 명나라는 생긴 게, 나라가 만들어진 게 1300년대인데 1592년이면 나라가 만들어진 지 한 200년쯤 지났죠. 망할 때가 됐습니다. 중국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뭐 한 2, 300년 지나면 금방 망해요. 그렇게 오래 못 가. 뭐 수나라 뭐 한 30년 갔고, 당나라가 그래도 한 300년 조금 안 되게 갔고, 뭐 송나라도 뭐 한 900년대부터 1200년대까지 갔으니까 거기도 한 200년, 300년 갔고, 얘들도 망할 때가 됐어요. 그렇게 망할 때가 된 나라가 조선을 구하겠다고 수만 명의 군인을 보냈으니 안 그래도 비실거리는 명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골병듭니다. 국력이 임진왜란 이후 엄청나게 약화돼요. 약화돼. 전쟁에 이기면 보통 거기서 전리품을 많이 갖고 와서 피해 보상을 받게 되는데, 지금 이 전쟁은 그렇지 않죠. 전쟁터가 조선이었고 일본으로부터 뭘 뺏어오지 못해요. 그냥 우리만 초전 박살나고 군대 보낸 명나라만 힘이 쭉 빠지게 된 거예요. 명나라는 국력이 약화되고, 자, 여진. 그에 비해 여진은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서 미개하게 살던 여진은 당시 조선한테도 뒤지게 맞았고, 어디 갔어? 아, 지웠네. 사군육진. 당시 명나라한테 콱 밟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명나라는 원래 주변 오랑캐들을 꾹꾹 잘 눌러놔요. 중국 애들은. 근데 명나라가 약해졌네. 명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여진은 어떻게 되느냐? 엄청나게 세집니다. 자, 명이 약해진 틈을 타서 여진은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돼요. 세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선은 어떻게 되느냐? 조선 당연히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되죠.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돼. 뭐 막 피폐해지고 뭐 농지 줄어들고 뭐 이런 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쓰지 않고, 그건 당연하니까 안 써도 알겠죠? 뭐가 또 바뀌느냐? 우리 명형님에 대한 명에 대한 존경심이, 자, 이런 거 빨간 걸로 써줘야죠. 명에 대한 존경심이 존경심. 와,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우리나라 도와주러 오셨네? 아, 명나라 사랑합니다. 자, 명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자, 그에 반해 일본은 조선에 뭐가 돼요? 일본은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돼요. 일본은 아주 천천히 원수가 돼. 다시는 일본이랑 연락 안 하겠다. 당시 일본이 여기 찾아와서 8년 동안, 7년 동안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막 왕은 막 여기 한양에서부터 막 압록강까지 피난 가고, 일본이랑은 원수가 돼요. 원수가. 하지만 나중에 일본 애들이 싹싹 빌어갖고, 아우 잘못됐으니까 우리 서로 교류 좀 다 시작하자 해서 나중에 교류 재개합니다.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일본은 어떻게 됐느냐? 아, 이게 제일 열받아.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고 제일 나쁜 놈들인데, 일본은 발전합니다. 무슨 발전을 하느냐? 문화가 발전을 해요.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 왜? 조선에 와서 조선의 각종 문화재를 많이 가져갔거든. 그리고 조선의 각종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를 비롯한 각종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인질로 끌고 갔거든. 그 덕분에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발전하게 되고, 자, 일본이 패배한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안 그래도 지고 있었는데 전쟁을 일으켰던 주범이었던 누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일본은 통일했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다시 혼란하게 바뀌어 가겠죠. 전국시대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근데 그걸 싹 막고 다시 일본을 꽉 잡은 그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한 에도 막부라고 하는 막부 정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뭐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몰라도 돼요. 에도 막부라는 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요 에도 막부의 대장은 누구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다. 요 막부는 뭐냐면 그냥 정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한민국 정부 하듯이 요 에도는 도시 이름이고 에도라고 하는 도시에 정부가 들어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정부의 총책임자는 누구? 도쿠가와 이에야스. 자,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요게 임진왜란에 대한 다예요. 자, 여진과의 관계를 보려면, 자, 여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일본은 외놈이라고 불러요. 왜? 위에 있는 여진, 오랑캐라고 부르죠. 오랑캐. 오랑캐 호자를 써서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호. 뭐 칠라 말의 그 호족이 아니고 호, 오랑캐 호자. 그 호 애들이 쳐들어온 거 호란이라고 부르죠. 정묘호란, 병자호란. 자, 이걸 배우기 전에 왜 그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 왕이 두 명이 있어요. 하나는 광해군이라는 왕인데, 광해군. 임진왜란을 겪은 왕이 선조라면 선조는 죽어라 도망만 댕겼고, 선조를 대신해서 당시 세자로서 열심히 일본과 싸운 사람은 광해군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왕이 되죠? 돼요? 저번에 뭐야 그 남인 북인 할 때 나왔었죠? 북인과 함께 광해군이 정치를 합니다. 왕이 되어서. 자, 이 사람의 정치는 당연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왕이니까 뭐부터 하느냐? 전후복구 사업을 합니다. 전쟁 후 나라를 원래대로 돌리기 위한 전후복구 사업을 해요. 전후복구 사업으로 뭐부터 하느냐? 7년 동안 전쟁에 사람 죽고 뭐 농사 제대로 못 지어서 피폐된 땅을 다시 살리는 토지 개간하고, 또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잘 조사해서 토지 대장,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느 지역에 땅이 얼만큼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해낸 토지에 대한 책이에요. 토지 대장을 만들고, 그리고 호적이 뭐예요? 이거는 땅에 대한 책이라면 호적은 사람에 대한 책. 어느 마을에 뭐 남자가 몇 명 살고 여자가 몇 명 살고 뭐 양반이 몇 명 살고 하는 토지대장과 호적을 정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후복구 사업, 뭐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 했었고, 또 그 다음 외교적으로 대외 정책으로 무슨 정책을 펼치느냐, 요게 제일 중요해요. 대외 정책이. 자, 아까 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명나라는 힘이 약해졌다고 했고, 여기 있는 여진은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힘이 세졌다고 했고, 여기 있는 일본이랑은 왼수가 되었다고 했죠? 왼수가 되었다고. 자, 그 상태에서 후금이 여기를 쳐들어가고 명나라가 그거를 힘겹게 막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 후금은 조선한테도 살짝살짝 눈치를 주고 있는 중이었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일본은 왼수였는데 얘네가 압박을 가하니까 적을 두 명이나 두고 싶지 않아서 일본과는 다시 국교를 재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얘네가 너무 세지니까 얘랑도 싸워야 되는데 얘랑도 왼수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얘랑 국교를 다시 재개한 겁니다. 자, 요런 상황이었는데 요 후금이 명나라랑 싸우니까 명나라가 막긴 막는데 힘이 딸리네. 그러다 명나라가 조선에 군대 좀 보내달라 그래요. 야, 우리가 니네 임진왜란 어려울 때 도와줬잖아. 군대 갖고 와. 그러자 광해군이, 여러분 잘 알죠? 뭐 해요? 군대를 보내주긴 보내주지만 열심히 싸우지 않고 가서 슬렁슬렁 하다가 다시 그냥 돌아오는, 후금에게 잡혔다 그냥 돌아오는 무슨 정책? 아무 편도 들지 않은, 아무와도 싸우지 않은 대외 정책으로
뭐합니까? 중립 외교를 실시하죠. 우리는 네 편도 아니야, 명나라 편도 아니고 후금 편도 아니야 라고 하는 중립 외교를 하게 돼요. 자, 현명했지. 영화 광해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4대 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는 내 나라 내 백성이 더 중요하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4대의 예를, 명나라를 섬기는 그런 예를 갖추기보다는 내 이득을 위해 하겠다라고 해서 요거를 실리,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실리주의 정책이라고 불러요. 실리주의 정책. 자, 우리가 보기엔 훌륭해. 근데 이게 너무너무 꼴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있어. 대의 명분을 중요시하고 어떻게 배신을 하느냐라고 표현하는 누구? 아까 여기 써놨잖아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선은 명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올라갔다고. 근데 감히 광해군이 그 나라를 구해준 구명지은의 은혜를 저버리고 후금놈한테 편을 들라고 하네? 명나라 편을 안 들어주네? 누가 열받아요? 당시 살아있었던 북인은 당연히 광해군 편이고 남인, 서인 중에서 특히 서인이 완전 열받아요. 서인이. 요 중립외교는 우리가 보기 훌륭해 보일지 몰라도 누구의 반발을 사요? 서인의 극심한 반발을 삽니다. 물론 남인도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특히 서인이 반발해요. 그래갖고 요 서인의 반발이 있었고 거기에 광해군이 영창대군도 죽이고 임목대비도 폐위시키는 걸 보면서 와, 저런 페르나의 은혜도 모르는 놈은 더 이상 왕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뭘 일으키느냐? 서인이 주도해서 광해군을 쫓아내는, 자, 뭐가 일어나요?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고 요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광해군은 쫓겨나게 되고 누가 새롭게 왕이 됩니까? 인조 반정이니까 인조가 왕으로서 등극? 즉위라고 할까요? 즉위? 인조가 즉위하게 된다. 자, 광해군의 이런 정책들이 마음에 안 들었고 여기에 이제 뭐 누구? 영창대군 죽인 거랑 임목대비 폐위시킨 것들을 싸그리 몰아갖고 서인들이 인조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인조가 왕이 되자마자 뭔 정책으로 바뀌느냐?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폐지되고 오로지 우리는 누구 편? 명나라 편. 명나라를 때리는 누구? 금나라는 우리의 왼수 해서 인조가 즉위하자 나라의 대외 정책이 뭘로 바뀌느냐? 친명, 배금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는 배척하자. 참, 이게 무슨 깡이었을까? 여기 이렇게 코딱지만한 조선이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 신흥 강자 후금에게, 그리고 얘는 뭐야? 노인네죠 지금? 힘 다 빠진 망해가는 나라예요. 야, 우리는 그래도 옛날에 니네가 우리 전했으니까 나는 의리를 지킬 거야. 붙어요. 후금이 기가 막히네. 너 좀 맞자 하고서는 요쪽에 있었던 명나라군을 친다라는 명분으로 군대가 와서 온 김에 우리 편이었던 광해군을 쫓아낸 서인을 처벌해주겠다 하고 광해군의 왼수를 갚아주마 하고 후금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정묘호란이에요. 그런 식으로 호란이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자, 호란이 발발하게 된 원인은 여기 있죠? 조선의 정책이 금나라를 배척하니까 와, 이것들 봐라 하고서는 금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볼게. 배척 안 한다고 해서 안 쳐들어왔을까? 그래도 쳐들어왔을 것 같아요, 얘들은. 자, 그러면은 여기 지워버리고 호란의 전개 과정을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호란의 전개 과정을 한번 봅시다. 호란의 시작은 무슨 정책으로부터 시작된다? 친명, 배금 정책으로부터 시작된다. 자, 서인이 주도한 서인의 친명, 배금 정책. 자, 인조와 서인의 친명, 배금 정책이 쫙 나오자 열받은 후금이 조선을 쳐들어오게 되죠.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정묘
호란이라고 부른다. 몇 년?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납니다. 자,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그렇게 기세등등해서 야, 우리는 명나라 편이야. 금나라는 니는 배척할 거야 했는데 청나라가 딱 후금이 딱 쳐들어오자 바로 인조는 강화도로, 우리나라 도망갔다면 강화도예요. 인조로 도망가고 저기 서울 근처까지 왔던 청나라한테 잽싸게 미안, 우리 화해하자 해서 바로 강화도랑 맺어버려요. 당시 후금도 아직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명나라랑 싸우고 있기 때문에 군사를 조선에 너무 오래 머물러 둘 수 없어서 바로 화해를 맺고 돌아갑니다. 앞으로 말 잘 들어라. 니네는 동생, 우리는 형 해서 형제관계 맺고 가자 하고서는 형제관계로 화해를 맺고 돌아갑니다. 자, 정묘호란이 일어나고 놀란 조선은 잽싸게 강화도로 도망가서 거기서 뭐합니까? 그냥 강화조약을 맺어요. 화해를 합니다. 그 결과 후금과 무슨 관계를 맺는다? 형제관계로 마무리를 짓게 된다. 자,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서 얘들이 후금이 쳐들어왔다가 형제관계만 맺고 금방 돌아간 이유가 뭐라겠어요? 후금과 명이 아직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겠죠? 근데 후금이 명을 거의 다 없애버려요. 거의 이제 뭐 재기불능을 만들어버리고 그 자신감으로 후금이 나라 이름도 뭐라고 바꾸느냐? 청나라로 바꿉니다. 청을 건국한, 자, 청이 건국돼요. 청을 건국한 여진족이 이번에는 조선에게 뭘 요구하느냐? 형제관계가 뭐냐? 니네처럼 코딱지만 한 나라가 우리 관계를 재정립하자. 우리는 임금, 니네는 신하, 군신관계를 맺자라고 요구를 해요. 요 청나라가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조선 내에서 야씨 내가 좀 그때 조금 무서워서 형제관계까지는 내가 어떻게 좀 해줄 수 있어도 어떻게, 자, 우리가 여진족을 뭐라고 불러요? 오랑캐라고 그러죠? 어찌 오랑캐를 임금으로 섬기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차라리 청나라랑 한판 붙자 라고 하는 무슨 파? 주전파라고 하기도 하고 척화파라고 하기도 해요. 또 한쪽에 뭐라고 하느냐? 야, 말도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 임진왜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냐? 지금은 청나라랑 싸울 때가 아니다. 그냥 화해를 맺고 우리가 약간 기어들어가자. 싸울 때가 아니다. 화해를 주장하는 주화파, 즉 척화파와 주화파로 신하들이 나뉘게 돼요. 나뉘게 돼서 막 이렇게 서로 이제 막 설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싸워야 한다. 싸우기 힘들다 하는데 누가 더 우세하느냐? 척화파가 조금 더 우세하게 됩니다. 가만히 사태를 지켜보던 청나라가 이 새끼들 우리랑 싸우겠다는 거네? 좋다, 싸워주겠다 하고 얘들이 쳐들어오는데 그게 뭐다? 병자호란이다. 자,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칠판이 짧아서 병자호란이 일어난다. 1636년. 자, 기세등등하게 척화파가 야 싸우자 했는데 막상 청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이깁니다. 그 당시. 그래갖고 잽싸게 임금이 어디로 피해요? 많이 나오잖아요. 남한산성으로. 자, 쳐들어오자 남한산성으로 누구? 임금. 인조가 피난을 가게 되죠. 남한산성에서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으나 결국은 포위당해서 음식도 떨어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남한산성에서 나와서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의 예의를 표하죠. 어디서? 삼전도라고 하는 곳에서. 요 삼전도는 지명입니다. 3번 절했다고 해서 삼전도가 아니에요. 삼전도라고 하는 곳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을 당합니다. 오랑캐라고 믿었던 청나라 애들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죄송합니다. 머리를 9번 조아리는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당연히 처음에 요구했던 군신관계는 당연히 맺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가요. 누구? 대표적인 사람이 소현세자 그리고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척화파 신하들
야, 네가 우리랑 싸우자고 했던 애들이냐? 니네 다 따라와. 끌려가서 뭐 했겠어요? 죽었겠죠. 그런 식으로 수많은 인질들도 끌려간다. 자, 여기 병자호란의 결과예요. 이렇게 많이 죽습니다. 자, 병자호란의 결과 남한산성으로 피신해서 버텨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삼전대의 굴욕으로 마무리를 짓게 된다. 근데 굴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인질들이 청으로 잡혀가게 되죠. 요게 병자호란입니다. 간단하죠? 아마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이거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배웠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과서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앞부분이 매우 간단해요. 자, 요렇게 되는 게 호란에 대한 이야기다. 자, 호란 두 개죠. 정묘호란, 병자호란. 자, 외란도 두 개죠.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치만 정유재란을 따로 부르진 않고 보통 정유재란과 임진왜란을 합쳐서 그냥 임진왜란으로 부른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이거는 두 개를 합쳐서 병자호란으로 부르지 않아요. 정묘호란 따로, 병자호란 따로입니다. 굳이 뭐 자세하게 구분하자면 이거는 후금이랑 싸운 거, 이건 청이랑 싸운 거. 이거는 싸움의 결과 형제관계가 되고, 이건 싸움의 결과 군신관계가 되고. 오케이? 자, 요렇게 조선이 조선 역사상 뭐 잊어버릴 수 없는 큰 전쟁을 두 번 겪게 됩니다. 외란 한 번, 호란 한 번. 자, 그 결과 조선이 갖고 있었던 대외 정책이 크게 바뀌어요. 원래는 4대 교린 정책이었는데 4대에서 4대의 대상은 어디? 명나라였고 교린의 대상은 어디? 여진과 외였는데 그게 바뀌었네. 4대의 대상이었던 명이 흐지부지 사라져버렸고 교린의 대상이었던 누구? 여진이 뭐가 됐어요? 4대의 대상이 돼버렸고 교린의 대상이었던 일본이 철천지 왼수가 돼버렸고 친한 이웃이 될 수 없어 이제는. 자, 그 상태에서 조선의 외교 정책이 어떤 식으로 정립이 되는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뭐 지금 살짝 얘기를 하긴 했지만 글로 한번 정리해봅시다. 외란과 호란을 겪은 후 조선의 대외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자, 칠판이 작으니까 이건 지워버리고. 자, 좀 전에 말로 살짝 얘기했었던 조선의 외란과 호란 이후의 대외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대외관계라고 해봐야 이제 둘밖에 안 남았죠. 누가 사라졌어요? 명이 사라졌죠. 이제 남은 건 일본과 그리고 청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청, 여진이죠. 자, 일본 어떻게 됐어요? 철천지 왼수가 됐죠. 자, 원수가 됐었는데 언제까지 원수로 지낼 수는 없어서 후금도 커가고 있는 마당에 다시 국교를 재개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란 이후 자, 무슨 막부? 에도 막부. 자, 막부의 요청으로 걔들이 막 와서 빌어요. 막 제발 그때 우리가 임진왜란한테 잘못했다고 막 살려달라고. 그때 인질로 끌고 간 사람도 다시 일부 돌려줄게요 하고 막 인질도 다시 보내주고 하면서 빌어서 막부의 요청으로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몇 가지 해줍니다. 그게 뭐냐? 삼포 같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부산포. 부산항이죠, 부산항. 부산포에 외관이라고 해서 외놈들이 뭐라고 했나? 일본 사람들이 주거하고 장사하고 할 수 있는 일본인,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차이나타운 같은 거. 그러니까 일본 타운이죠, 일본 타운. 일본인 타운인 외관을 설치해 줍니다. 자, 그래. 너네 우리가 부산포에 열어줄 테니까 부산포에 있는 외관에 와서 우리나라랑 교역 다시 시작해. 하고 외관을 열어주고 또 일본에 우리나라 문화를 전해주는 문화사절단으로 통신사라는 걸 파견합니다. 자, 얘네 뭐다? 문화사절단이다. 조선의 문화를 일본에 전해주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나라 위치가 여기 중국 있고 여기 우리나라 있으면은 섬나라인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들어오고 우리나라 걸 이렇게 받아 먹어야 되는데 여기가 딱 끊어져 버리니까 얘네는 섬나라에 갇혀서 발전하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발달의 문화를 뭘 통해 받은 거다? 통신사를 통해서. 얘네는 문화사절단 역할이었어요. 이거를 일본 막부의 요청으로 보내주면서 다시 일본과는 국교를 재개했다. 자, 청나라 이거 언제까지 보내요? 메이지 유신 일어날 때까지 보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오기 직전까지, 일제시대 전까지.
자, 청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표면상, 즉 청나라에게 보여주는 모습으로는 청나라의 요구대로 군신 관계를 맺고 있죠. 무슨 표현으로 쓰면 돼요? 4대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청나라를 큰 나라로서 조선이 섬기고 있어요. 병자호란 이후에 요게 표면상의 관계고, 하지만 속으로는 실제로는 뭐라고 표현했나? 내부적으로는, 자, 표면상으로는 그렇지만 조선 내부적으로는 완전 달라. 인조가 무슨 굴욕?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땅바닥에 머리가 깨지도록 3번 절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막 하면서 잘못했어요 빌었잖아. 누구한테? 오랑캐한테. 그 치욕을 잊을 수 없다. 복수하자. 또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누구? 서인들이죠. 서인들. 이 전쟁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서인들이 친명배금 정책해서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 전쟁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목을 분산시키는 거지. 이목을 다른 데로 집중시키는 거지. 뭘로? 청나라에 복수하자. 자기들의 책임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다른 쪽으로 이제 화를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뭘 하느냐? 육과서에 존황양이라고 나와요. 존화양이. 존화양이. 존중하자. 누구를? 중국을. 그리고 누구를? 이 오랑캐를 물리치자. 존화양이의 정신에 입각해서 뭘 준비하느냐? 북벌을 준비합니다. 북벌. 우리나라 북쪽을 뭐하자? 정벌하자. 북벌을 준비합니다. 북벌을 준비. 다 됐죠? 일본과는 이렇게 됐고, 청나라는 겉으로는 청나라가 무서우니까 일단 한번 맞았으니까 군신관계를 맺고 있지만, 실제로는 속으로는 뭐 준비하고 있다? 청에게 당한 수모와 치욕을 갚기 위해 북벌을 준비하고 있었다. 인조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느냐? 효종 때 정말 왕성하게 추진합니다. 효종 기억나죠? 효종 복림대군. 그 효종 때 북벌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요. 그런데 북벌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군대를 키운다는 얘기지. 자, 요 북벌 군대를 키운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북벌 준비로 인해서 백성들의 고통이 큰 거야. 안 그래도 막 임진왜란 때문에 힘들었지, 정묘호란 때문에 힘들었지, 병자호란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또 전쟁하겠다고 북벌 준비하네. 백성이 너무 힘들어. 첫 번째. 두 번째, 막상 보니까 청나라가 생각보다 겁나게 세네. 그리고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던 사람들 말에 의하면 청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오랑캐가 아니래. 나름 뛰어난 문물을 바탕으로 잘 살고 있더래. 그래서 자, 북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요 북벌은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요 북벌은 실패예요. 그러니까 실행에 옮기지도 않아. 자, 실패 원인이 2가지가 있습니다. 실패. 뭐라고 써야 되나? 그냥 실패 원인. 자, 원인 2가지. 하나는 백성의 고통. 북벌을 준비하는데 백성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하나는 청의 발전. 청나라가 너무 세고 생각보다 오랑캐가 아니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거 뭐야 이거. 오히려 청나라를 치겠다라고 맘먹었었는데 청나라에 대해서 보고 또 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얘들이 생각보다 배울 게 많네. 오히려 북벌이 뭘로 발전하게 되느냐? 북벌이 실패하고 요거는 나중에 북학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발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 북벌이 중도에 멈추게 되고 북학운동이 새롭게 일어나게 돼요. 무슨 소리냐? 당하고 난 다음에 청나라 치겠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거 그냥 접고 나중에는 그냥 청나라의 학문을 좀 배워보자라고 하는 북학운동이 되었다. 그리고 이 북학운동이 나중에 뭘로 이어져요? 실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학. 자, 여기까지 한국사 몇 차시죠?
21차시 마치겠고요. 21차시 맞나? 8, 19, 20, 21차시, 21차시. 21차시 마치겠고요. 교과서에 보면은 북벌에 대한 이야기와 북학에 대한 이야기가 둘 다 나옵니다. 67페이지에 그 사료들 한번 꼭 읽어보고 항상 강조하지만 수업이 끝나면 뭐 해라? 교과서 읽어라. 오늘 수업한 내용은 매우 많습니다. 교과서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수업한 거니까 해당되는 곳에 있는 사진과 지도와 사료들 다 읽어보세요. 자, 이상으로 한국사 21차시 마치겠습니다.